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실 텐데 나오셨어요. 뭐 며칠 전에 또 민주당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도 발제도 하셨죠. 네. 예, 이곳저곳에서 아마 많이들 부르실 텐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박근혜 이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입니다, 그죠? 네. 이제 뭐 며칠 안 있으면 네.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박근혜 당선인 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많겠지만 그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로서 그 중산층 70%의 사회를 복원하겠다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뭐랄까 관심 많이 가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박근혜 당선이 대선 당시 가장 뭐 네.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포괄적으로 얘기했던 어떤 일종의 목표라 그럴까?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뭐 과거에 한나라당은 상당히 좀 뭐 부유층들, 부자들의 정당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소위 이제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중산층 70% 공약 이렇게 내세우면서 상당히 좀 부유층의 이미지를 좀 뭐랄까 탈색화하고 좀 중산층들의 어떤 정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예.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네. 선거 구호였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중산층 70%라는 게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걸 볼 때 저 사람들이 저걸 무슨 뜻인지 알고나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네. 중산층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줄어들고 양극화되는 이건 일종의 어떤 하나의 사회 발전의 저 대세 추세인데 커다란 추세인데 과연 뭐 5년 동안 정권을 잡고서 70%로 복원해낸다. 그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19세기나 20세기의 그 소위 막스주의적인 그런 분석들이 이제 사회과학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 점차 이 사회가 소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양극 분해가 되면서 점점 중산층들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상 지난 한 20세기 후반 50년 동안 보면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이제 지난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중산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산층들이 좀 점점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도 나오게 했죠. 양극화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은 상당히 좀 많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논쟁을 일으킬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역사를 보면 97년까지는 좀 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중산층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중산층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보통 상류층과 육체 노동자의 중간쯤 되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화이트 칼라라든지 이런 신중산층들이 있고 사무직 관리직 근로자들이요. 그리고 또 농토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자영농이라든지 또는 도시의 자영업자들 같은 구중산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정도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대다수가 빈농이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는 1960년대에 이제 산업화되면서 소위 중산층이 이제 늘어났죠. 그러면서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중산층이라서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외환위기 직전까지 1996년 7년만 해도 약 인구의 한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스스로 중산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한 30% 수준으로 불과 한 15년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 교수님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그런데 이 이제 말하자면 중산층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일 때 하고 또 학문적인 정의, 개념 정의 또는 아니면 뭐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뭐 중산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다르죠. 중산층이란 말 자체가 사실 학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보통 중간 계급, 영어로 이제 미들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직 그런 그렇죠.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과 네. 그거는 이제 블루 칼라 육체 노동자보다는 소득 수준이 좀 높죠. 교육 수준이 네,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자영농을 가리키는 것인데 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중산층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한국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은 자기 집이 좀 있고 뭐 소득이 한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정도면 중산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 그러니까 뭐 굉장한 뭐 몇 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네, 아파트는 30평, 무슨 뭐 40평. 무슨 거기에 차를 갖고 있고 뭐 소득이 얼마고 하는데 보니까 뭐 굉장한 이 중산층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층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계층 구분이 있고요. 스스로 내가 중산층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보는 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기준은 보통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는 우리나라 중위소득, 중간값의 소득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연봉으로. 네. 그 소득의 50%나 150% 안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층이라고 봅니다. 중산층이라고 보고. 그러나 주관적인 계층 의식은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소득이 좀 적어도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중산층인데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인이 당시에 얘기했던 70% 중산층이라고 할 때 이 중산층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중간 소득의 50%와 150% 맞습니다. 사이에 있는 네. 그 비율이 우리나라는 보통 그러니까 70%대를 실제로 유지했었는데 97년도까지는 그렇죠. 조금씩 또 오히려 늘기도 했었고 80년대는 오히려 늘었죠. 네.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히 좀 늘었던 것 같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네, 늘었는데 97년부터서는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몇 퍼센트? 지금은 한 60, 한 5%에서 한 68%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예. 물론 이제 통계 기준에 따라서 한 60%에서 65%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선가는 또 거의 50%대로 그거는 좀 주관적인 계층 조사할 경우에는 굉장히 내려가기도 하고 물론 객관적인 소득 조사도 중위 소득을 조사하는 것도 도시 근로자 우리가 소득은 다 통계가 확보되어 있는데 또 가구 농촌은 또 우리가 통계가 확보가 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건 지금 한 60% 60에서 65 사이라고 보면 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70%대는 무너진 건 좀 오래됐다.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매년 뭐 1%씩 줄어든다는 얘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1%? 1%라고 뭐 주장하는 연구도 최근에 뭐 KDI 보고서에서 그럼 나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를 차지하는 소득의 인구가 몇 퍼센트냐를 가지고 OECD 통계를 내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중산층 비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빠르게 중산층이 붕괴되는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라는 얘기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양극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문제, 즉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복원을 하겠다 또는 아니면 뭐 그러면 중산층에서 이렇게 주로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상층으로도 부유층으로도 올라가겠습니다만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렇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주로 뭐 어떻게 해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중산층이 줄어드는 제일 큰 이유가 일단은 고용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사무직들이 중산층이 전형이었는데 이제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들이 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정리해고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조기퇴직, 명퇴, 소위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38선, 4호정, 56도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심각하고요. 둘째로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들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점점 중산층이 몰락하는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의 자영업자들이 사실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35% 되는데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식당 열어봤자 뭐 80% 이상이 뭐 1, 2년 안에 다 망하는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득이 나눠졌다는 점들이 중산층이 몰락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놨던 공약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과연 이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은 빈곤층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박근혜 당선인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뭐 일단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 이 중산층 중에서도 집은 갖고 있지만 네. 은행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우스 푸어 뭐 네,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 네. 우리 가계 부채가 지금 세계에서 뭐 가장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네. 그 이미 1,000조에 달하기 때문에 네. 사실 중산층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요.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부담도 네. 있고, 둘째로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 뭐 이런 농약도 냈고, 또 교육비를 줄이겠다.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하우스푸어만큼은 에듀푸어란 말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에듀푸어. 교육비에 너무 돈을 많이 지출해가지고 네. 뭐 노후에 연금을 뭐 준비하는 거 못하는 건커녕 아예 지금 당장 생활비조차도 허덕허덕하는 저도 거. 거기에 좀 해당합니다. 아들 둘 대학 다 보내고 났더니 이제 그렇죠. 거의 두 명 대학 등록금 너무 힘든 일이죠. 빈털터리 돼 버렸습니다. 네, 힘든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가계 부채들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산층들을 다시 복원하는데 일정한 기여는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정부에 많은 재정이 들어갈 텐데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마련을 하는 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내놓은 정책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말하자면 중산층 빈곤층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재정 정책까지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될 건지가 좀 분명치 않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어때요? 저기 지금 뭐 기왕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뭐 어떤 그 공약이랄지 그 어떤 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그런 내놓았던 공약을 다 실천에 옮기고 실현하고 그래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정치하러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신정부가 제일 주목해야 될 건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와 같이 이제 그런 빠른 성장이라든지 그 어떤 안정을 유지하기는 더 이상 좀 어려운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대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 2% 3% 수준으로 해서 과거 같은 그런 고도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또 한편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어떤 지역 간의 갈등뿐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 서울도 뭐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커지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40, 50대들에 비해서 20, 30대들이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젊은 세대와 또 중장년 노인 세대와의 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뭐 과거의 이념 갈등 이외에도 새로 등장하는 갈등들을 새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잘 해낸다면 상당히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효과적으로 못한다면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당선인은 은술상으로는 말로는 상당히 그 현재 한국 사회 문제를 상당히 잘 짚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국민대 통합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일인데 네. 그것을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떠한 정책 수단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정치인의 비전과 전략의 문제겠죠. 예. 그럼 박근혜 당선인 뭐 본인이 또 잘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참모 보좌진들이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 신정부의 핵심들이 나름대로 이 시대의 문제를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참 저 갑자기 궁금한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 혹시 찍어주신 건 아니죠? 네, 저는 박근혜 당선인은 안 찍었습니까? 지지하지 예.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면 근데 뭐 지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겁니까? 안 바라시는 겁니까?
바라시는 거죠.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어떤 특정 대통령을 떠나서 네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네네. 좋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 생활을 좋게 해줘야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통한 그렇죠. 정부가 되는 걸 예, 바라는 건 예. 뭐 국민한 예,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가 뭐 모두가 그걸 뭐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성공을 바라는데 정말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어떤 문제, 국민 통합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지금 보니까 박근혜 당선인 그 선거운동 시절에는 보니까 그 호남 뭐 영호남 이 갈등 문제는 상당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이 좀 또 얼핏 느껴지던데 국민대통합위원회 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모시는 걸 보면 그죠? 네. 부위원장이 한강욱 부위원장 모시고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좀 세대 갈등이나 뭐 특히 계급 계층 갈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미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박근혜 당선인뿐 아니라 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 제일 심각한 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과거에는 80년대 민주화 이후로 지역주의 갈등이 심각했잖아요. 네. 경상도 사람들은 뭐 어느 당을 찍고 전라도 사람은 어느 당을 찍고 네. 충청 사람은 어느 쪽.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지역 갈등이 이제 아직도 정치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인 어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 계층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난한 가정에서는 아이들 대학을 보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부가 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게 세습이 되는 대물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계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들 즉 빈곤층들에게 어떤 사회 안전망을 줄여주고 그 사람들의 뭐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양 후보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가령 우리 사회 내에 빈곤층이 몇 명이고 그 빈곤층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은 뭘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어느 정당에서는 나오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이 그 세금을 얼마 올리냐, 복지 정책 얼마 하냐뿐만 아니라 빈곤율이 가령 지금 15%인데 10% 줄이겠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 정책 그렇죠. 목표들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옛날엔 747 그러더니 또 뭐 2만 달러 시대 그러더니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중산층 70% 또는 뭐 이쪽은 뭐 일자리 혁명 이게 또 막연하고 추상적인 구호만 나왔지 실제적으로 국민들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들이 잘 안 나온 점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은 우리나라도 이미 빈곤 문제가 가장 그만큼 심각해졌는데 빈곤율을 수치화한다든지 또는 그 빈곤층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든지 분석을 네. 해서 그 각각의 그 빈곤 그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또 그것이 가장 중심에 놓여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 아니 계층 통합을 위한 정책,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라면 빈곤층을 줄이는 정책들이 상당히 중시돼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막연한 네. 구호 수준의 그친 감이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중산층이 점점 이게 쭈그러들고 있는데 그 중산층들이 어디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빈곤층이 되고 서민층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빈곤층이라는 말은 조금 많이 쓰이지 않는데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3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50%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예. 그리고 오히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70% 넘었는데 지금은 한 6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들은 또는 5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심지어는 어떤 조사에서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나오는 조사도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빠른 속도로 자기들 어떤 경제적인 그 기반이 붕괴되니까 훨씬 더 많은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나 또 균등한 교육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다시 역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현재의 위치보다도 어제와 오늘의 그 어떤 차이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그런 빈부격차나 빈곤층들을 보는 통계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진위계수라는 게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진위계수는 이제 1로 갈수록 더 불평등이 심한 건데 한 0.3 뭐 3 정도 됩니다. 그것은 0.3 OECD 국가의 뭐 평균 수준인데
문제는 또 다른 거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차지하는 소득을 차지하는 계층의 비율인데 그걸 흔히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10% 수준했다가 10몇 년 전만 해도 최근에 와서는 한 16%, 18%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층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그 전체 부를 약 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17%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위 1%의 부가 집중된 나라입니다. 아하. 근데 이런 점들은 결국 부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대다수의 중산층들은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또는 자영업자 소득이 낮아지면서 서민층이나 빈곤층은 몰락하는 예. 이런 엄청난 이 계층 구조의 변화들이 이게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치도 뭐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하는 것만 한계가 있고 경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지만은 네. 정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70% 사회 복원을 하자라는 이 공약, 이 공약도 그와 상관이 있는 말하자면 이제 바로 그와 같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연히 뭐 중산층 70% 만드는 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을 네. 올리겠다니까 네. 빈곤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알겠죠. 그러나 정책은 가급적이면은 이미 선거에서야 좀 막연한 구호 같은 게 나올 수 있지만 네.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정하고 네.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수단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좀 모호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뭐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요. 좀 더 요 빠진 얘기가 있으시면 요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예, 이게 얼마 전인가 그 인터넷에서 몇 달 전에 우리 중산층이 뭐냐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산층 하면 대부분 소득 수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뭐 3천만 원 이상, 뭐 차는 뭐 소나타급 이상, 또는 뭐 집은 뭐 아파트 30평 이상. 네. 그러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 중산층이라는 게 소득만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교육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느냐, 뭐 대학을 졸업했느냐, 교양 수준, 문화라든지 교양 수준, 심지어는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외국어도 하나 할 줄 알고 악기도 다룰 줄 알고 또 뭐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경험이 있고 그렇죠. 이래야 중산층이다. 정신적인 그렇죠. 부 이런 걸. 그렇죠.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도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물질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너무 격차가 심해지는 사회들은 상당히 그 불안정하고 사회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랍의 그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지난해에 이루어졌는데 그런 나라는 실업자들이 뭐 청년 실업률이 50%가 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그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시위가 벌어진 것도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또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지속 그 사회 갈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회가 좀 더 중산층들이 좀 튼튼하게 넓어지는 사회들이 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 네, 이제 그걸 많은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한다 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07년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산층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한 5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75%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축소돼가 있어서 흔히 뭐 영국의 그 노동당의 그 에드 밀리밴드라는 그 당수는 그 으깨진 중산층 이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 중산층들이 점점 쭈그러들고 있다 이거. 이게 어쩌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찌그러들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인도나 중국 같은 신흥 산업 국가들은 이제 중산층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지만 네. 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고통을 겪는 나라에 중산층이 줄어드는데 중산층을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다. 그렇게 보고 박근혜 당선인도 결국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하려면 역시 뭐 조세라든지 재정에서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의료비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금 또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들 세금을 좀 더 내서 그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투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더 많이 좀 인센티브를 줬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투자만 많이 하면 많은 경우 세금 감면도 혜택을 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특히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를 네. 만들었을 때 뭔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좀 격려한다면은
중산층들 복원하는데도 장기적으로 좀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는 이런 기대를 이른바 보수 정권에게 보수 정권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되는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공부하기로는 이 중산층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가장 효과적인 게 이 노동조합의 역할을 이렇게 좀 노동조합을 자유스럽게 활동하게 해서 노동조합이 많은 비정규직이나 이 아주 영세 사업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노동조합 가입하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조합 그러면 그런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다 적대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거를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자연히 꼭 어떤 정부가 나서서 안 하더라도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제 분단되고 냉전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이 상당히 좀 뭔가 사회주의적인 운동이다, 저는 뭐 좌경이다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다 인정하고 있고 노동상권도 민주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실은 강하고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 협상들이 합법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일수록 사실은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동자들 임금이 인상할수록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도 상당히 중산층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자기 스스로 노동자라기보다는 신중산층이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 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당히 좀 필요한 거고 심지어 복지도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도 그냥 가난한 사람 퍼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노동조합들에게 해고를 당했을 때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면 극단적인 파업이라든지 노사 분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가령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가 가장 노동자를 위해서 복지를 많이 한 나라지만 세계에서 노동자들 파업이 제일 적은 나라거든요. 글쎄,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조합의 활동들도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바라는 건 이렇습니다. 한국의 현재 노동조합은 공공분야, 또 대기업 정규직 이분들만 노동조합의 과잉 보호를 받고 있고 노동조합으로 해서 이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동자 내부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커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그런 대기업 또 공공분야가 아니라 저기 아주 중소기업들, 영세 또 비정규직 이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노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국민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중산층의 복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좀 그런 정책 아마 노사정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노사관계의 협력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그런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신정부에 바라는 뭐 우리의 그 어떤 바라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좀 이렇게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동자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특혜를 받은 쪽에만 이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소외된 노동자들 속으로 노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아직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노동조합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사회통합, 국민통합도 위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국민 통합의 어떤 주요한 이 역할을 할 어떤 그걸 노동자한테도 좀 줘보자. 그런 제안을 하는 걸로. 네, 뭐 드리겠습니다. 당장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제 해고 노동자들 그 해결이 안 되는데 예, 그런 문제도 아마 신정부가 과연 노사 관계를 예. 생산적으로 잘 풀어나갈 것이냐 예, 평가하는데 아마 시금석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